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원석입니다. 2018년 12월 4일 화요일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를 시작하겠습니다. 국내외 곳곳에서 예스앱과 인터넷으로 듣고 계신 분들도 반갑습니다. 2년 뒤에 만기 출소하는 조두순을 더 가둬놔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늘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해 이맘때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법적으로 재심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관련 답변을 한 적이 있죠. 하지만 여전히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잠시 뒤 일부 투데이 포커스에서는 강신업 변호사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2부에서는 건강 이야기 시간에 급성 기관지염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자동차 주치 코너에서는 전좌석 안전띠 착용을 다뤄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은 가시거리가 짧아서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전국 공항도 어젯밤부터 저시정 경보로 항공기 운항에 차질을 빚었는데요. 꼭 확인하시고 집을 나서야겠습니다. 오늘 비는 아침에 중부지방부터 그치기 시작해서 낮부터 저녁까지 대부분 지역이 개겠습니다. 비가 그치면 강한 바람과 함께 추위가 밀려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은 영하 4도까지 내려가고요. 토요일에는 영하 10도까지 떨어집니다. 서울 현재 기온 8.5도, 지금까지 내린 비의 양은 5mm입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서울 10도, 강릉 13도, 대전 11도, 광주 12도, 대구 14도, 부산 16도를 기록하겠습니다.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일부 잠시 뒤에 출발합니다. 수도권과 관련된 소식은 모두 여기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투데이 포커스. 지난 2008년 어린이를 상대로 인면수심 범죄를 저질러서 12년형을 선고받은 조두순이 2020년 12월 13일 출소할 예정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년 남았습니다. 1심 선고 당시에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조두순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다면서 법원은 12년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검찰은 항소하지 않았고 형이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지금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조두순 관련 내용이 6,000건 넘게 올라와 있습니다. 이미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관련 사건에 대한 재심이 불가능하다면서 답변을 했지만은 여전히 많은 국민들은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하고 있고 재심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법과 국민 감정이 큰 차이를 보이는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조두순 사건과 관련한 여러 논란에 대해서 오늘 짚어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샵 0945, 우물정 0945, 그리고 무료인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예스가 열려 있습니다. 강신업 변호사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얼마 전에 강서구 PC방에서 살인을 저지른 김성수는 얼굴과 본명이 공개가 됐는데요. 조두순은 얼굴 공개가 되지 않았고 이마저도 가명입니다. 범죄자의 얼굴 그리고 실명 공개 기준이 있을 텐데요. 김성수와 조두순 사례는 어떻게 다릅니까? 네, 이것이 이제 신상 공개에 대한 것인데요. 예. 이 조두순 사건은 2008년 12월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건이 일어나고 그것을 계기로 해서 2010년에 특정 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이 됩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서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의 경우에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으면 신상을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2008년 조두순 사건 당시에는 이 특정 강력범죄 처벌법상의 신상 정보 공개 제도가 없었고요. 그 이후에 2010년에 이 제도가 만들어졌다는 얘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조두순의 경우에는 공개가 되지 않았던 것이고 김성수의 경우에는 이에 따라서 공개가 됐는데 잔인하고 중대한 범죄 그리고 증거가 충분한 범죄 그리고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알 권리를 위해서 공개가 필요하다고 보이는 범죄 이런 것들은 공개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김성수의 경우에는 거기에 해당된다고 봐서 공개가 된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당시 그 피해자 아버지가 조두순 얼굴을 공개하라고 했지만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요. 법무부에 따르면 조두순은 최초에 경북 북부 제2교도소에서 복역하다가 제1교도소로 옮겨졌고 최근에는 포항교도소로 이감됐다고 알려졌는데요. 이게 법무부 설명에 따르면은 성폭력 방지를 위한 심리치료 차원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수감자가 이렇게 이감되는 경우가 흔한가요? 네. 흔하다고는 꼭 볼 수 없는데요. 예. 지금
청송교도소에서 있었거든요. 교도소님이. 그러니까 청송교도소는 좀 흉악범죄라든지 강력범죄 같은 경우에 청송교도소에 많이 있습니다. 예. 거기에서 이제 포항교도소로 이감을 했다는 얘기인데요. 이건 이제 포항교도소가 2013년부터 성폭력범 재범 방지 교육을 위한 교정 심리치료센터라는 것을 두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포항교도소에 이 성폭력범이 이제 출소를 하게 되면 이 재범을 이제 하지 않도록 교정 심리치료센터라는 것이 있다는 얘기죠. 예. 그러다 보니까 2년을 이제 앞두고 조두순을 포항교도소로 보내서 거기에서 심리치료라든지 재범 방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이감을 시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런데 그동안 조두순이 운동도 거부하고 독방에서 생활했다고 전해지고 있어요. 근데 포항교도소로 옮기면서 기존보다 더 나은 깨끗한 시설에서 비교적 쾌적한 생활을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법조인이 보시기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말도 일리는 있죠. 사실은 물론 뭐 재범 방지 교육을 받으러 포항교도소로 갔다고는 하지만 예. 어쨌든 그 교육을 받는 과정에서 좀 더 나은 그런 시설에서 수감 생활을 하는 것만은 이제 분명하지요. 예. 그래서 이제 그것도 사실은 뭐 이렇게 흉악범인의 경우에 아무리 치료 목적 내지는 재범 방지 목적이라고는 하지만 그렇게 편한 교도소 생활을 하도록 두면 되겠느냐 뭐 이런 비판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어쨌든 2013년부터 포항교도소에서 그런 어떤 그 교육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옮겨서 전문적인 어떤 그런 재범 방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여기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 국민 감정에 좀 반한다는 지적도 있고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조두순 관련 청원이 6천 건이 넘게 있습니다. 출소를 반대하는 청원은 20만 명이 넘게 동의했는데요. 근데 같은 내용으로 지난해 이미 청와대에 올라왔던 청원입니다. 당시에도 60만 명 넘게 동의를 해서 지난해 12월 6일 딱 1년 전에 조국 민정수석이 재심은 불가능하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역시 법과 국민 감정에 괴리가 있어 보이는 이런 사례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청원이 끊이질 않고 있고 국민들도 계속해서 조두순 출소 반대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런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네, 맞습니다. 지금 조두순과 관련된 청원만 해도 6,300건 가까이 되거든요. 예. 그리고 작년에는 61만 명이 청원을 이제 했었고요. 올해도 10월 20일에 다시 똑같은 청원이 올라와가지고 지금 20만 명이 넘어섰거든요. 예. 20만 명이 넘어선 청원만 해도 2건이 되는 것이죠. 전체 건수는 6,300건 정도가 되는데요. 여기 보면은 결국 출소 반대 청원이라든지 또는 신상 공개를 해야 된다는 청원, 그다음에 화학적 거세를 요청하는 청원 이런 것들이 이제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국민들의 이런 청원들은 결국은 조두순이 출소를 해서 또 강력범죄,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을 걱정하고 있는 것이고요. 예. 또 하나는 사실은 이제 조두순이 그 잘못에 비해서 범죄에 비해서 형벌이 좀 가볍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이 출소에 대한 어떤 반대 감정이랄까요? 비판 이런 어떤 요소도 충분히 들어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서 관련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과거에 네. 조두순 재판에서 1심에서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어요. 그런데 네. 재판부는 조두순 나이가 많고 뭐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12년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습니다. 검찰은 항소하지 않았고요. 그대로 네. 형이 확정돼서 지금에 이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도 이제 판결 결과 못지않게 검찰이 항소를 하지 않은 점도 국민들이 많이 의아해했었는데 이런 일련의 재판 과정을 이렇게 시민들이 보면서 좀 제대로 공감하지 못해서 이런 그 출소 반대 여론에 영향을 줬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당시 검찰과 법원이 기계적이고 형식적인 법 적용을 했다. 예.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을 했거든요. 예. 그랬는데 법원에서는 심신미약, 술에 취해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것을 이제 받아들여가지고 12년형을 결국 내리게 되죠. 예. 근데 이제 보통 이제 무기징역을 심신미약을 이유로 감경을 하게 되면 그 심신미약 감경이 인정되면 2분의 1로 감경하도록 돼 있거든요. 예. 그 2분의 1은 법에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기징역은 보통 감경을 하면 11년, 12년 뭐 이 정도로 감경하는 건 맞습니다.
많게는 13년 이렇게 하는데요. 그래서 무기징역이었는데 이것이 이제 심신미약이 인정이 됐으니까 12년이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예. 그러자 검찰에서는 심신미약이 인정돼서 12년이니까 뭐 적은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서 항소를 하지 않았던 겁니다. 예. 기계적으로 봤다는 얘기죠. 그리고 법원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할 만한 사건인데 심신미약이 인정이 되니까 12년이다 이렇게 나왔던 거거든요. 예. 근데 이 사건은 그렇게만 볼 수 없는 지금 이 피해자의 피해 정도라든가 이 사건의 심각성이라든가 등등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들을 본다면 그렇게 기계적인 어떤 형을 선고하는 것만으로 바람직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고요. 예. 그래서 검찰은 당연히 항소를 했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심신미약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술을 먹었다는 이유로 이제 심신미약을 한 건데, 물론 이제 심신미약은 법에 규정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인정이 되면 2분의 1로 감경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법원에서는 그 당시 어쩔 수 없었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죠. 예. 한 일간지 보도를 보니까 이 판결을 내렸던 당시 판사가 당시 판결에 대해서 국민 정서에 미치지 못했고 반성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방금 변호사님 얘기한 것처럼 수사 단계에서 심신미약이 인정이 되면은 당시 법 체계에서는 무조건 감형을 해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성범죄에 대해서는 좀 다르게 판단하지 않나요? 그 이후에 이제 법이 또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랬군요. 사실 이 조두순이 이 사건 때문에 예. 성범죄의 경우에는 심신미약 감경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법을 바꿨습니다. 그 예. 이후에. 그래서 그 전에는 형법에 의해서 심신미약이 인정되면 무조건 감경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폐단 때문에 이 성범죄 특별법에서는 이 심신미약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2분의 1 감경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법을 바꿔서 지금은 그 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심신미약이라는 거는 뭐 경찰 수사 과정이라든지 의사 같은 전문가가 내리지만은 그 결과를 판결에 적용하는 최종 결정권자는 판사죠. 그렇습니다. 예. 이 검찰도 당시에 그 2009년 국정감사에서 한상대 서울고등검찰청장이 당시에 양형 문제에 좀 소홀했다 이렇게 잘못을 시인하기도 했었는데 그 당시에 이렇게 검찰도 그렇고 그 재판을 내린 판사도 좀 문제점이 있었다고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국민들도 계속해서 재심을 요청하고 있지만은 이미 청와대 민정수석은 지난해 현행법으로 재심이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결국은 어떤 사건에 대해서 일단 판결이 내려지고 그게 확정되면 그 사건으로 다시 소송 심리 재판하지 않는다는 일사부절이 원칙 때문에 그런 건데 이게 지금 상황에서 정확하게 적용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지금 일사부재리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예. 한번 심리하고 재판한 사건에 대해서 다시 심리 재판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원칙입니다. 예. 그래서 조두순 사건은 일단 수사를 통해서 심리 및 재판이 다 끝났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원칙적으로 못하는 것이고요. 다만 재심이라는 것만 남는 것인데요. 이 재심이라고 하는 것은 좀 다릅니다. 이것은 진범이 발견됐다든지 내지는 명백히 새로운 증거가 발견됐다든지 해서 이제 이 피고인이 무죄가 된다든지 예. 내지는 더 가벼운 형을 받아야 된다든지 이런 때 하는 것이거든요. 예. 쉽게 말하면 더 무거운 형을 해달라고 이렇게 하는 재심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재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 범인, 즉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 되게 존재하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조두순을 더 강력하게 처벌하기 위한 재심 이런 것들은 현행법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렇겠군요. 그래서 국민권익위라든지 뭐 과거사 진상조사위원회 등에서 재심을 청구하는 사건을 보면은 억울하게 형을 받거나 억울하게 처벌을 받은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하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이번 사건과는 좀 별개가 되겠어요. 네. 그 일사부재리 원칙 말이죠. 네. 원래 그 제정된 이유가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이렇게 제정이 된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이제 만약에 일사부재리 원칙이 인정되지 않을 것 같으면 예. 같은 사건을 두고서 다시 또 재판을 한다든지 또 예. 수사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는데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당시에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서 무죄를 받았다고 쳐요. 예. 그런데 그 후에 다시 증거가 발견됐다 해서 또 수사를 해서 재판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국가의 책임으로 돌리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국가가 당시 수사를 잘해서 재판을 해서
처벌을 하면 될 건데 예. 그때 못했다고 그래가지고 그때 증거가 없어가지고 무죄가 나왔다 그래가지고 뭐 10년이 지난 후에 다시 또 그걸 재판을 해서 처벌한다 이렇게 되면 이 피고인이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국가의 공권력으로부터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일세부자리의 원칙을 이제 인정하는 것인데요. 예. 이 조두순 사건하고는 이제 많이 이제 그 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예. 조두순 사건에서는 다시 이 사람을 이제 수사를 해서 더 무거운 형을 주기 위한 그런 어떤 수사나 재판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결을 뒤집을 수 없어서 이른바 보완 처분에 대한 얘기도 나오거든요. 이게 네. 출소 단계에서 수용자가 사회에 나가도 되는지 심사하는 건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네, 보완 처분이라고 하는 것은 형벌의 이제 대체 내지는 보충적 기능을 갖습니다. 예. 그래서 형벌은 이제 그 응보적 개념, 다시 말해서 잘못한 것만큼 그렇게 보복을 한다는 개념이 거기에 들어있는 겁니다. 예. 근데 보완 처분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개념보다는 사회를 보호한다는 개념이 들어있습니다. 사회를 보호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정신병 같은 경우에는 정신병자이기 때문에 형벌을 부과하지 못합니다. 예. 하지만 그 정신병자가 밖에 돌아다닌다면 사회가 보호되지 않겠죠. 그런 경우에 이제 보완 처분해서 뭐 치료 감호라는 거 들어보지 않습니까? 예. 뭐 그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밖에 나가가지고 또 재범을 할 우려가 있다. 뭐 이런 경우에 이제 보완 처분을 많이 하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보완 처분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뭐 보호 관찰이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전자 발찌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일종의 보완 처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렇게 조두순이 만약에 2년 뒤에 출소를 하게 된다면은 그로 인해서 피해자 가족들도 그렇고 그때 수사를 맡았던 경찰들도 두렵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후속 조치가 지금 제대로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을 많이 해요. 전자발찌 차고서도 재범하는 경우가 많아서요. 네.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을 몇 가지 좀 해주실까요? 짧게 들어보겠습니다. 네, 사실은 뭐 전자발찌를 지금 7년간 착용하도록 이미 법원에서 선고가 돼 있습니다. 예. 근데 전자발찌는 최장이 10년입니다. 예. 10년까지밖에 못합니다. 우리 법에 지금. 그리고 법원에서 이건 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7년간 전자발찌 착용을 하려면 7년이 되는 거지 이거를 밖에 나왔다 그래서 마음대로 늘릴 수가 없습니다. 예. 그다음에 5년간 신상정보라고 하는 것도 법원에서 정한 겁니다. 그 전에 재판하면서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그대로 따라야 되고요. 이거 말고 이제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보호 관찰이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예. 보호 관찰은 3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복역하고 나온 그런 범인 같은 경우에 이 보호관찰 처분을 할 수 있거든요. 예. 검사가 청구해서 법무장관이 이제 집행하게 되는데요. 이것도 2년까지 가능합니다. 예. 그러니까 보호관찰이 그러니까 무작정 가능한 게 아니라 2년까지만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조두순이 나오게 되면 이 보호관찰은 물론 이제 2년 정도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예. 하지만 그 이후에 계속해서 그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우리 법상. 그렇기 때문에 조두순을 계속해서 이제 보호 관찰을 통해서 감시를 해야 될 텐데 그런 예. 것들이 좀 어렵지 않겠느냐는 어떤 그런 우려가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당국의 뭐 좀 태도 변화 혹은 개선점도 한번 우리가 얘기를 나눠보고 공론화시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강신업 변호사였습니다. 계속해서 수도권 뉴스 브리핑입니다. 서울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가 내년부터 골목 단위로 확대돼서 지역의 생활 문제를 해결하고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직접 발굴할 수 있게 됩니다. 서울시는 기존 사업의 주민 결정권과 지역 보장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의 민선 7기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기본 계획을 발표하고 내년 초까지 세부 추진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지역 문제에 대한 주민 결정권 강화를 위해서 주민과 동주민센터 직원, 관련 공공기관이 함께 주차나 CCTV 설치 등 골목 단위 생활 문제 전반을 논의하는 골목회의가 도입되고 주민 자치조직이 확대됩니다. 또 신청 72시간 안에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돌봄 SOS 센터를 개설하고 갑작스러운 위기로 생계 유지가 곤란한 가구를 지원하는 서울형 긴급복지 예산은 내년 100억 원에서 해마다 50억 원씩 늘려서 2022년까지 총 7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인천광역시가 오는 2036년까지 지역 철도망 길이를 현재 139km에서 359km로 2.6배 확충하고
대중교통 이용 분담률도 8.4%포인트 높이기로 했습니다. 인천시는 도시교통종합계획안을 통해서 철도 노선 간 급행 서비스를 확대해 수도권과 전국을 연결하는 촘촘한 철도망을 구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광역도로망 12개 노선을 신설하고 기존 노선을 확장해서 도심 단절과 병목 현상도 해소할 방침입니다. 경기도는 군 장병에게 친환경 지역 농산물을 제공하고 접경 지역 농가의 소득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친환경 지역 농산물 군 급식 공급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는 우선 내년에 포천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벌일 계획입니다. 지역 농산물의 군 급식 공급 체계가 마련되면 각종 규제로 불이익을 받는 접경 지역 농업인들에게 합리적 보상이 이루어질 뿐 아니라 군 장병들은 질 좋고 안전한 지역 농산물을 공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올해 인천과 중국을 잇는 한중 카페리 여객수가 사드 갈등이 표면화하기 이전에 85% 수준까지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천 항만공사에 따르면 올해 들어서 지난달까지 인천과 중국을 오가는 10개 항로 정기 카페리의 여객수는 71만 9천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0만 700여 명보다 44%가 늘었습니다. 사드 갈등 이전인 2016년 여객수가 92만 명으로 월 평균 7만 6천 명에 달했던 것과 비교하면 85% 수준입니다. 항만공사는 올 하반기 들어서는 월별 여객 증가율이 50에서 60%대의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서 내년에는 예년 수준을 완전히 회복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아르바이트 근무자 10명 중에 3명은 근무 중에 성희롱을 경험했고 특히 소규모 사업장이 성희롱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가 알바몬, 알바천국과 함께 지난달 12일부터 열흘 동안 전국 아르바이트 청년 6,700명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31%가 근무 중 성희롱 피해를 받고 피해자 중 여성은 85%, 남성은 15%였습니다. 성희롱 발생 사업장의 66%는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었습니다. 경기도는 내년부터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에 공모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는 현재 10,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지으려면 건축 비용 일부를 미술작품 설치에 써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여러 문제가 생겨서 공모제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는 우선 산하기관인 경기도시공사에 공모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수도권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FM 94.5MHz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듣고 계시고요. 저는 아나운서 장원석입니다. 2부에서는 건강한 이야기 시간에 급성 기관지염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이어서 자동차 주치 코너에서는 전좌석 안전띠 착용을 다뤄보겠습니다. 20초 뒤에 2부 이어갑니다.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수도권 투데이 청취자 여러분, 건강하세요? 쉽고 재밌게 풀어보는 건강한 이야기. 겨울철이 시작되고 기온이 급작스럽게 낮아지면서 급성 기관지염 환자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급성 기관지염은 바이러스나 세균에 의해서 기관지에 염증이 발생하는 질환인데요. 지난해 상반기에는 처음으로 급성 기관지염 환자가 1,2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가히 국민질병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오늘은 이 급성 기관지염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의 주치의죠. 강재헌 인제대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모시고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이 급성 기관지염이라는 질환 굉장히 흔해진 것 같아요. 어떤 병인지부터 설명해 주실까요? 네, 급성 기관지염은 폐로 들어가는 기관 다음에 이렇게 가지가 치면 그걸 기관지라고 하거든요. 예. 이
공기가 폐까지 들어가는 통로죠. 이 기관지에 바이러스나 세균과 같은 그런 병원균으로 염증이 생겨서 생기는 급성 질환을 말합니다. 예. 이 급성 기관지염이 바이러스나 세균에 의해서 감염이 일어난다는 점에서 감기와 비슷해 보이거든요. 감기와는 어떻게 다른가요? 네, 사실 감기는 대체로 며칠 지나면 낫는 게 보통이지만 기관지염은 그렇지 않고요. 일주일에서 열흘 이상 지속이 되고 심하면 2, 3주 동안도 낫지 않거든요. 예. 그리고 물론 감기가 바이러스 때문에 감기가 시작이 돼서 진행이 되면서 악화되면 기관지염으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두 질환은 별도 다른 질환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급성 기관지염만의 대표적인 증상에는 뭐가 있을까요? 예, 이 공기가 폐로 들어가는 통로거든요. 예. 그래서 급성 기관지염에 걸리게 되면 기관지에 점막이 붓고 또 이 점막이 부으면서 염증이 생기니까 또 끈적끈적한 점액이 분비가 돼요. 예. 그러다 보니까 공기가 통하는 길이 좁아지겠죠. 예, 예. 그러니까 숨쉬기가 힘들어지고 가래가 많아지고 숨 쉴 때 휘파람 소리나 쌕쌕 소리가 나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생활하기에도 불편해지는 그런 증세인데요. 그렇죠. 급성 기관지염에 걸렸을 때는 그러면 꼭 항생제 치료를 받아야 할까요? 대부분의 경우는 항생제 치료가 꼭 필요치는 않다고 합니다. 예. 또 대부분 바이러스 감염이 원인이기도 하고요. 세균성 감염이 동반된 경우라도 폐렴으로 이어지기 전까지는 항생제 치료를 꼭 할 필요는 없고요. 오히려 기관지가 너무 좁아져서 호흡이 힘들 때는 기관지 확장제를 사용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신체가 건강하고 면역력이 높은 사람들이야 뭐 급성 기관지염도 금방 앓다가 지나갈 텐데 근데 노약자분들은 이제 심한 염증을 일으키면서 합병증까지 유발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생각보다 심각한 질환이라고 봐야 할까요? 그렇죠. 사실 건강한 일반 성인들은 지나가는 병처럼 지나고 나중에 합병증이 거의 없거든요. 예. 하지만 면역력이 낮은 노인분들 또 심폐질환이 있는 환자분들 예. 그리고 어린 아이들은 이 기관지염, 급성 기관지염이 나중에 폐까지 감염이 넘어가면서 폐렴까지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예. 앞서도 무조건 항생제 치료를 하는 건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대개는 또 자연 치유도 가능하다고 하던데 네. 그러면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 충분한 휴식 또 영양 공급, 수분 섭취가 중요하겠네요. 맞습니다. 대부분 시간이 지나면서 좋아지지만 빨리 회복이 되도록 푹 쉬어주고 그다음에 물을 충분히 마시고 하다고 부실하게 드시지 않아서 병을 빨리 이기고 회복되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잘 먹고 잘 자라 이 얘기가 맞습니다.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면 어느 정도나 이 증상이 지속될 때 병원을 찾는 게 좋을까요? 네, 기침 가래 같은 증상 이외에도 열이 고열이 나는 경우 또 기침이 10일 이상 지속이 되면서 좋아지지 않고 이 기침이나 이런 것이 발작적으로 거의 말이 나올지 안 올 정도로 말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발작적으로 기침을 하는 경우 또 예. 체중이 줄고 호흡이 곤란하다 이러면은 바로 병원에 모시고 가야 되고요. 예. 75세 이상의 노인분들은 폐렴이 있더라도 열이 없을 수가 있어서 폐렴으로 넘어가도 몰라요. 그래서 병원에 되도록 빨리 모시고 가서 확인을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게 열이 올라야 위험 신호를 확인하고 치료를 받는 거 아니에요? 예. 굉장히 위험하겠어요? 그렇죠. 특히 노인분들 중에는 고령일 때는 감염으로 열이 나서 신호를 보내야 되는데 예. 열이 그렇게 높지 않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위험해도 모르고 진행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몸이 어디가 아픈 건 결국 신호니까 고칠 수 있는 그렇죠. 건데 그게 통증이 없다면 굉장히 위험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군요. 그런데 일부는 가슴에 심한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이럴 때는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물론 급성 기관지염의 증상 중에 흉통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예. 사실 흉통은 워낙 여러 가지 질병 때문에 나타날 수 있죠. 예. 심장이나 폐 또 기타 여러 장기의 문제로 생길 수가 있으니까 심한 가슴 통증이 있다면 그냥 이 병 때문이라니 하기보다는 정확한 진단과 증상 치료를 위해서 병의원을 바로 방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 급성 기관지염의 합병증에 대해서도 앞서 잠깐 얘기를 해봤지만은 천식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나요? 사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급성 기관지염의 증상, 기침, 가래, 쌕쌕 소리, 호흡 곤란 다
천식하고 거의 비슷한 증상이죠. 아, 그렇군요. 구분이 잘 안 되는데 실제 급성 기관지염은 바이러스나 세균에 의한 기관지의 급성 감염성 염증입니다. 예. 반면에 천식은 기관지의 만성 염증성 알레르기 질환이기 때문에 비슷한 증상이지만 사실 별개의 질환입니다. 예. 그러면 구체적으로 합병증에는 또 뭐가 있을까요? 예, 제일 주요 합병증은 아무래도 폐렴으로 이어지는 거겠죠. 예, 예. 어린이나 노인, 심폐질환이 있는 분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데요. 사실 건강한 사람에겐 폐렴이 그렇게 위험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 노인분들이나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질환자들은 폐렴이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 깊게 잘 보아야 합니다. 예. 폐렴 걸린 분들 보니까 그 체온이 굉장히 높게 올라가더라고요. 40도 육박. 그럼요. 예. 예. 자, 그리고 급성 기관지염은 당연히 앞서도 잠깐 언급됐지만은 면역력이 약한 고령층, 노인들에게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노인 질환 뭐 3위라는 얘기도 있던데 상비약을 구비해 놓는 건 어떨까요? 사실 상비약보다는요. 면역력이 약한 노인들은 급성 기관지염의 증상이 있을 때 좀 감기랑 다른 심한 증상이 나타날 때 폐렴으로 발전할 위험이 훨씬 높은 분이기 때문에 예. 우선 예방이 제일 중요해요. 예. 그래서 손을 잘 씻고 자주 씻고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잘 드시고 물을 충분히 마시고 금연과 금주 그다음에 특히 요즘같이 건조할 때는 실내 습도를 잘 유지하는 게 중요하고요. 예. 특히 노인분들은 가을철에 독감 예방접종 그다음에 폐렴 예방접종을 맞고 미리 예방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예방접종. 얼마 전에 저희가 그 백신에 대해서 다뤘잖아요. 맞습니다. 예방접종 꼭 맞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요즘같이 미세먼지가 심한 때에는 호흡기 그 건강한 사람들도 얼마나 불편합니까? 맞아요. 그런데 예. 당연히 급성 기관지염을 부추기는 원인이 될 것 같은데 어떤가요? 예, 사실 미세먼지하고 같이 포함되어 있는 오염물질, 질산염, 항산염 같은 것이 기관지로 들어오면요. 예. 거기서 수분하고 반응을 해서 선모를 손상시키고 점막에도 변화를 유발을 해요. 예. 그래서 이 손상된 기관지 안쪽 벽에는 아무래도 바이러스나 세균 감염이 되기 더 쉬운 환경이 되니까 예. 아무래도 급성 기관지염이 생길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렇군요. 급성 기관지염에 뭐 좋은 음식 좀 호전시키거나 예방할 수 있는 음식은 있을까요? 예, 물을 많이 마시고 아니면 주스나 따뜻한 차를 수시로 드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예. 또 기침 관련돼서는 레몬 꿀차 같은 이런 차가 그 기침을 좀 억제하는 효과가 또 있다고 하고 예. 이것도 또 차기 때문에 물을 충분히 마시게 하는데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 급성 기관지염, 이게 결국은 염증에서부터 비롯되는 건데 여러 가지 우리 몸에 나타나는 질환 중에서 염증으로부터 시작되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몸에 염증이 왜 나타나는 걸까요? 그러니까 몸의 염증은 기본적으로 외부의 침입자, 예. 뭐 세균, 바이러스, 기타 이물질로부터 내 몸을 방어하려는 그런 작용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몸에 필요한 작용인데 예를 들어 요번처럼 급성 기관지염이 있다 그러면 그게 과도하게 염증을 일으켜서 몸을 불편하게 하는 거고요. 예. 잠깐 말씀드린 알레르기성 천식 같은 경우는 예. 이 면역 반응이 너무 과도하게 나타나서 그 자체가 오히려 병이 되는 경우가 되겠죠. 예. 결국은 염증은 뭐 우리 몸에서 나타날 수 있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몸이 좀 약한, 면역력이 약할수록 좀 더 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그로 인해서 그런 것들을 좀 잘 대비하는 그런 방법을 알아두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강재헌 인제대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자동차 주치 시간입니다. 지금 운전하면서 혹은 차에 탑승해서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듣고 계신 분들 안전띠 다 착용하셨죠? 뒷좌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9월에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서 지난 2달간 계도 기간을 거쳐서 12월 시작하면서부터 바로 전좌석 안전벨트 착용 단속에도 들어갔습니다. 오늘은 전좌석 안전띠 착용이 왜 중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연결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이제 계도 기간이 끝났고요. 지난 토요일, 그러니까 12월 1일부터 경찰 단속도 시작이 됐고 한 달 동안 또 특별 단속을 한다고 해요. 네. 지금 잘 사람들이
그 안전띠 잘 메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메고 있는 분들은 다 알고 계신데요. 예. 모른다는 분들도 있어서 단속하면서 실랑이도 좀 있고요. 앞으로 잘 매겠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아시겠지만은 전자석 안전띠의 중요성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특히 뒷좌석에 대한 경우는 앞좌석은 습관이 좀 돼 있는데 뒷좌석은 뭐 매지 않아도 안전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예. 안 맸을 때가 맸을 때 차이가 이 5배 차이예요. 사망률이요. 예. 엄청나다는 거죠. 특히 이제 이 앞에 충돌을 했을 때 뒷좌석에 있는 사람이 앞으로 튕겨가면서 앞좌석에 있는 사람하고 부닥치면서 뭐 뇌진탕이라든지 등등 사망률을 훨씬 더 양쪽을 다 높입니다. 예. 그래서 이 뒷좌석에 대한 부분들 일단 길거리에 나갔을 때는 모든 탑승객들은 안전띠를 매는 게 습관화돼야 되고요. 지금 단속을 하고 있지만은 단속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계몽이거든요. 예. 습관입니다. 이 생명띠라는 생각, 내 생명은 내가 책임진다는 생각 갖는 게 전자석 안전띠 착용의 취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가끔 이제 뉴스에서 자동차에다가 더미들 이렇게 태워놓고 충돌 실험하잖아요. 네. 그때 보면 앞에 앉은 사람들은 앞에 유리창도 있고 뭐 핸들도 있고 딱딱한 게 많아서 위험할 것 같은데 뒷자리는 그래도 앞에 의자가 받쳐주니까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뒷좌석의 위험성은 얼마나 있습니까? 일단 뒷좌석, 앞좌석이 있지만은 그거 자체가 또 장애물이 되면서요. 도리어 튕겨가는 경우도 있고 심한 경우에는 뒷사람이 앞에 있는 앞유리를 뚫고 나가서 사망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예. 굉장히 심각한 경우도 많이 나오거든요. 특히 뭐 몸이 안전띠를 통해서 매지 않게 되면은 이 몸이 좌우로 흔들거리면서 안에 있는 장애물하고 머리하고 부닥쳤을 때가 가장 치명사기입니다. 예. 예전에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는 밤에 행사 같은 거 뛰느라고 쉴 시간이 없다 보니까 뭐 일반 승합차 같은 데 타고 피곤하면 밤에 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안전띠 안 매고 자는 게 일반 습관이 돼 있었거든요. 예. 그러다가 차가 전복이 됐는데 아나 탑승객 연예인이 사망한 사고도 실제로 그랬죠. 있었습니다. 예. 그때 저도 현장 가서 여러 가지 자문도 해주면서 보니까 특별히 경상 입을 정도였었는데 안에 안전띠를 매지 않음으로 인해서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장애물하고 머리가 부닥치면서 뇌진탕으로 사망한 사고였었어요. 예. 그만큼 심각하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안전띠만 매면은 뭐 어느 정도 이 사망까지 이르지 않을 수 있는 안전 조치, 생명띠에 대한 부분들이 이 상당히 중요한 사례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더더욱 매야 되지 않느냐라는 부분들. 특히 안전띠를 맬 때 그런 경우 많이 보셨을 거예요. 느슨하게 해놓고 집게라든지 관련 용품 파는 거 아마 보셨을 겁니다. 예, 답답해서 그렇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근데 이거 자체가 더 위험할 수도 있다는 거죠. 예. 느슨하게 해놓으면서 또 에어백이라는 것도 앞에 SRS라는 말이 써 있거든요. 예. SRS라는 용어 자체가 보조적인 안전장치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예. 다시 말하면 1차적으로 안전띠를 매고 그다음에 에어백이 터졌을 때 더 보호를 해준다는 뜻의 SRS라는 뜻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안전띠를 매야 된다는 것, 또 느슨하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 또 그 이전에 좌석도 정확하게 자기의 몸에 맞게끔 위치를 해서 앞좌석 같은 데 해놔야 되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뭐 앞좌석을 보통 직각을 세우는 게 가장 좋습니다. 우리가 비행기 타고 내릴 때 보면은 뒷좌석 등받이를 세워라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2006대는 그렇죠. 근데 앉아보면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예. 근데 그게 가장 안전한 자세가 90도입니다. 예. 근데 그렇게 이제 운전할 수는 없으니까 보통 한 110도 정도 기울이는데 여성들 같은 경우는 남성에 비해서 신장이 적다 보니까 발은 밀어야 되겠고 또 앞으로 다가가면은 에어백이 터지면서 위험할 수도 있다라 해서 뒤로 누우게 되면은 거의 반 누워서 운전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예. 도리어 안전띠를 매면은 매들에도 충돌하게 되면 몸이 밑으로 서브마린 현상이라고 잠수함이 있죠. 바닷속으로 들어갈 때 현상식으로 쑥 빠져나가면서 그렇겠네요. 무릎이 다 부서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굉장히 위험하다는 그런 측면에서 이 에어백에 대한 부분들 정확히 매셔야 되고 꼭 매셔야 된다는 거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 고속도로는 이미 전좌석 안전벨트 착용이 의무화됐었는데 이제는 그냥 조그마한 골목 지나갈 때도 무조건 차에 타면은 안전벨트 매야 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자가용 같은 경우에는 100%고요. 그다음에 광역버스도 2점씩이지만 다 매야 됩니다. 예. 그리고 택시 같은 경우에는 안내방송에 나오는데 이 안내방송을 안 하게 되면 운전자가 이 범칙금을 물 수밖에 없고요. 예. 그렇다고 탑승객이 물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법칙 자체가 운전자가 물게끔 돼 있는데 이 통지를 해주는 게 중요한 건데 또 운전자가 매지 않는다고 괜찮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탑승객이요. 그래서 탑승객분들도 꼭 택시 타게 되면 뭐 뒷좌석 안전띠 좀 머뭇머뭇거리는 분들 많이 있거든요. 예. 신경 쓰지 마시고 무작정 탑승하시면은 뒷좌석 안전띠 보통 뒤에 오른쪽을 보통 많이 앉지 않습니까? 예. 꼭 매시는 습관 꼭 가지시면은
자기 생명에 대해서는 훨씬 더 안전도를 몇 배 높인다는 생각 가지시고요. 예. 또 자가용 같은 경우에는 아이가 영유아일 경우에는 꼭 카시트 100% 장착을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아이가 초등학교 1, 2학년 같이 지금 애매모호한 나이가 있을 때는 이 카시트도 못 안고 또 안전띠를 매게 되면 어깨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 목으로 내려와서 그렇죠. 질식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부스터라고 극장에서 이 방정 높이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부스터라 그러는데 그거 하나 놓고 아이들 앉히고 안전벨트 매면은 정상적이 될 수가 있으니까 내 아이 부모님이 책임지셔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더더욱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 네. 안전벨트 착용, 처음에 앞자리도, 운전하실 때도 안전벨트 잘 안 매셔가지고 90년대, 80년대 이때 막 단속하고 그러면 신랑이 막 벌어지고 그랬잖아요. 근데 네. 앞자리는 이제 다 적응하셔가지고 매는데 뒷자리는 아직 좀 불편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적응되면은 또 자연스럽게 매실 테니까 지금이라도 안 매신 분들은 습관화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매지 않으면 불편함을 느끼게 되거든요. 맞아요.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였습니다. I thought I saw a man brought to life. He was warm. 12월 4일 화요일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나탈리 임브롤리아가 부르는 톤 전해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9시 10분에 뵙죠. 장원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I adore. You don't seem to know.